이 책의 원 제목은 Accidental Superpower, 즉 우연한 슈퍼파워입니다. 결국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쇠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반구의 중위권 국가, 특히 유럽에서 문명이 번성한 것은 지리적 영향을 바탕으로 한 우연의 결과라는 설명과 유사합니다. 이 책에서 피터 자이아는 국가의 부와 권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운송의 균형, 원양항해, 산업화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운송의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운송의 균형을 이룬 국가는 내부 시장이 발달하고 국가가 통합되며 자본 창출이 용이해진다는 것인데, 미국의 운항 수로는 17,600만 마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머지 전 세계의 수로 길이를 합한 것보다 더 깁니다. 이렇게 미국은 지리적 특수성과 다양한 인종의 어울림, 그리고 하나의 통합된 거대 국가라는 장점이 어우러지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펼쳐온 대외 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의존도가 컸던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발생될 큰 혼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책은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에 첫 발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식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브레튼 우즈로 연합국 대표들을 불러들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질서를 만듭니다.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대신 미국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양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신의 진영 내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역사적으로 분쟁이 많았던 지정학적 특성들이 거의 사라지고 많은 국가들이 전쟁 준비보다는 경제 발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독일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1970년대 들어서 브레튼 우즈 체제에 편입된 중국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1944년에 시작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원래의 금과 연계된 달러의 고정 환율 시스템은 1971년에 붕괴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달러 강세를 전제로 하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 환율 체제의 방식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 1971년 이후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브레튼 우즈 2로 명명하여 구분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 개방과 국제무역의 보안관 역할을 미국이 행사하던 브레튼 우즈 체제의 큰 흐름이 소련 붕괴로 인한 1991년의 냉전 종식,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한 강달러 기조 포기, 트럼프 대통령 등장과 함께 2017년 기준으로 한 해에 5,7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해 나갈 필요성 부재 등을 거치면서 이제는 분기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중국을 상대로 선포한 무역 전쟁의 정책 흐름을 이 책의 저자는 2014년에 이 책을 출간하면서 앞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세계의 보안관이자 빅브라더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국은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게다가 해상무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출 주도형으로 살아가는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군비 증강에 있어 제재를 당하고 있던 독일과 일본이 변화할 여지도 있고, 러시아도 다시금 유럽을 넘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다른 원인들과 더불어 미국의 역할 축소도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동 문제에서 서서히 발을 빼면 이란과 사우디,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촉발될 수 있고 터키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최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를 시작으로 한 중동의 긴장 고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오랜 시간 지속된 자신들의 무역 적자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세계에서 보안관 역할을 자처한 것은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얻는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또한 중동 산유국들에게서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양 항해의 안전이 필요했고 자신들의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라도 경제의 자유로운 소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국은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국가들을 위해 헌신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세일 혁명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셰일가스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을 채굴해내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셰일가스 채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산유국들을 비롯한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일부 국가들의 석유 생산의 안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다른 국가들은 인구 구조가 역전되고 있지만 미국은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고숙련 근로자의 이민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무너질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각국의 통화 가치도 같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그 덕분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다시금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어도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자신감 덕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를 전적으로 그 나라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을 무시하면 그만큼의 무역 제재를 감수해야 하기에 각국은 함부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양상을 보면 중국이 미국에 끌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대미 수출국 1위 자리를 멕시코에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1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한 베트남을 비롯한 타 국가를 통한 우회 대미 수출 비율까지 따진다면 그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각종 원자재뿐만 아니라 석유와 같은 근본적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아무리 자국 인구가 많고 내수 시장이 크다고 해도 해외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은 인건비 상승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경제력 상승과 군비 확장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가장 크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의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마저도 붕괴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줄에 설까 고민하던 국가들은 이제 어느 줄에 서야 할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조정이 미국에게 무조건 이득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자체로 에너지원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운송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최강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에 있어서도 미국은 적자폭이 큰 수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수출에 있어서도 그 피해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출은 GDP에서 8.5%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고 그마저도 3분의 1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의 교역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셰일 혁명 이후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해지고 그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해외로 빠져나갔던 제조업 회사들이 다시금 미국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무질서가 팽배해지면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또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각국에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 흐름의 혼란 양상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국을 좀 더 염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비중은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이 25%, 미국이 12%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미무역 의존도를 따져보면 미국 비중이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통해 수입된 중간재가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중국보다 낮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게 무역 제재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변동성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줄에 서야 하는가도 의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저자의 자국인 미국이 그만큼 대단하니까 알아서 기어라 라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또한 셰일가스는 향후 몇백 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무궁무진하고 미국의 국내 정세는 계속 안정적일 것이며 미국이 세계를 등한시하고 독자 행보를 해도 충분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은 너무 일방적인 초공정의 주장으로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국가들끼리 얼마든지 연합하여 평화 무드를 지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각국도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나름의 에너지 자금력을 높여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금 행태는 마치 포커 게임에서 블러핑 기술을 구사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적절히 미국이 주도하려는 게임판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발을 빼고 미국이 우리에게 아쉬울 것을 찾아서 우리만의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